오늘의 주제, 바로 특수화학설비와 공정안전 보고서, 즉 PSM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통제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그 위험한 세계의 문을 열어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그냥 설비가 아니라 특수화학설비입니다. 이름에 특수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건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뜻일 텐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특수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그 설비가 통제 불능에 빠졌을 때 정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 잠재력 자체가 다르군요. 네, 크게 몇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입니다. 발열 반응이요? 네, 화학물질이 섞이면서 열을 내뿜는 반응인데 이 열이 제어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지겠죠. 폭발로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실험실 비커가 뜨거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탱크 전체가 막 펄펄 끓어오르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반응은 무조건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열 자체가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로 언급된 증류, 정류, 증발, 추출 같은 이런 분리장치들은 어떤가요? 이건 그냥 물질을 나누는 과정인데 왜 위험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요? 네. 예를 들어 원유를 정제하는 거대한 직류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뜨거운 액체 원유가 들어가서 끓으면서 가스가 되고 이 가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식어서 다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액체로 번합니다. 아, 액체에서 기체로, 다시 기체에서 액체로. 그렇죠. 이처럼 액체와 기체를 넘나드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압력과 온도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부피가 수백 배씩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고온 고압의 유독성 가스가 순식간에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분리하는 장치 역시 특수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끓고 있으니 이걸 감시할 눈과 귀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특수화학설비의 방호장치 3종 세트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감각기관과 반사신경처럼 보이는데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3단계 방어 시스템은 안전공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계측 장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탱크 내부는 펄펄 끓는 지옥과 같아서 사람이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눈과 귀가 필요한 거죠. 내부의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활력 징후가 바로 온도, 유량, 압력입니다. 아, 온도, 유량, 압력. 네. 자동차 계기판이 엔진 온도와 속도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이 세 가지,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바로 시스템의 감각기관입니다. 눈과 귀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면 즉시 알려야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방어선, 자동 경보 장치의 역할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계측 장치가 아무리 정확한 수치를 보여줘도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정된 위험 수치를 넘어서는 순간 시스템이 스스로 소리를 지르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집 천장에 화재 경보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시끄럽게 울리는 것처럼 공장 전체에 지금 이곳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사이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방어선은 그 사이렌을 듣고 달려가서 누르는 최후의 버튼, 긴급 차단 장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를 막는 최후의 보루,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경보가 울렸음에도 상황이 계속 악화될 때 더 이상 위험한 원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밸브를 잠가버리거나 불활성 가스를 투입해서 반응 자체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탁 하고 내려가서 전기를 끊어버리잖아요.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죠. 긴급 차단 장치가 바로 공장의 두꺼비 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측정하고 경고하고 차단한다. 이 3단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 3단계 방어 시스템 정말 중요하군요. 실기시험 단골 문제라고 하셨죠? 자, 그럼 이런 설비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안전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을 시키는 반응기랑 물질을 분리하는 증류탑은 둘 다 위험하지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설계할 때 고민하는 지점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온도, 압력, 부식에 강해야 한다는 건 둘의 공통점이죠. 네, 그건 기본이겠죠. 하지만 그 목적의 차이가 설계의 차이를 만듭니다. 반응기는 뭘까요? 반응 그 자체. 맞습니다. 바로 반응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반응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이 액체인지 기체인지 같은 상의 형태와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설비 안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설계 변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반응기는 시간과 상태가 핵심이군요. 그럼 증류탑은 어떤가요? 이건 끓여서 분리하는 거니까 뭔가 다른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직류탑의 목적은 분리입니다. 액체를 끓여서 기체로 만든 뒤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 나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 액체와 가스의 비율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원료를 계속 넣으면서 24시간 돌릴 것인지, 이걸 연숙식이라고 하고, 아니면 김치 담그듯이 한 번에 한 배치씩 처리할 것인지, 이걸 회분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전 방식이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하, 그러니까 반응기는 반응 조건, 증류탑은 분리 효율, 이 설계의 핵심이다. 이런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설비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나겠죠. 그럼 점검을 해야 할 텐데 매일 출근해서 쓱 둘러보는 거랑 아예 공장을 멈추고 설비 뚜껑을 여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일 하는 일상 점검은 의사가 환자의 안색을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예를 들어 보온재가 찢어졌는지, 어딘가에서 누출은 없는지, 볼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 겉으로 보는 거군요. 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장을 멈추고 설비 내부를 완전히 분해해서 확인하는 개방 점검을 합니다. 이건 CT나 MRI를 찍는 것과 같죠. 증류탑처럼 거대한 설비의 뚜껑을 열면 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하게 되나요? 직류탑 내부에는 수십 개의 트레이라는 계단 모양의 판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이 계단을 통과하며 올라가면서 분리가 일어나죠. 아, 그 판들을 하나하나 다 보는 거군요. 네, 개방 점검 시에는 이 트레이가 부식되거나 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증기가 통과하는 포종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이물질로 막히지는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건조 설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말리는 곳이니 당연히 뜨거울 거고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특정 조건을 넘으면 아예 독립된 건물에 따로 지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건 위험의 격리라는 안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피해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아, 기준이 따로 있군요. 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질 자체가 위험물이면 1세제곱미터, 즉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만 넘어도 독립건물로 가야 합니다. 위험물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연료나 전기의 양이 일정 수준, 예를 들어 시간당 연료 10kg, 전력 10kW 이상이 되면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분리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독립된 건물로 짓는데 구조가 좀 특이해요. 재료는 불에 안 타는 걸로. 하지만 지붕은 가볍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데요. 안전한 건물을 지으려면 전부 다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안전 설계의 역설이자 정수입니다. 왜 일부러 지붕을 약하게 만들까요? 만약 건조기 내부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시죠. 네. 사방에 모두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다면 그 엄청난 폭발 압력은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벽을 부수고 나오겠네요. 옆으로. 맞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결국 가장 약한 벽을 부수고 수평으로 터져 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설비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약한 부분을 만들어서 폭발의 힘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붕을 의도적으로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폭발구라는 압력 방출구를 설치하면 폭발 압력은 저항이 가장 적은 위쪽, 즉 하늘로 솟구치게 됩니다. 와, 피해를 옆이 아닌 위로 보낸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통제된 실패라는 개념입니다.
무조건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약점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도의 안전공학입니다. 와,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설비들을 제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겠죠. 개회로와 폐회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에어컨과 선풍기를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개회로 오픈루프 제어는 일방통행과 같아요. 명령을 내리는 쪽에서 입력을 주면 시스템은 그냥 그 명령을 출력할 뿐 결과가 어떤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구형 선풍기 같은 거요? 네, 대표적이죠. 1단으로 틀면 그냥 계속 1단 바람이 나옵니다. 방이 시원해졌는지 더 추워졌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죠.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에어컨은 폐회로 방식이겠군요. 맞습니다. 폐회로의 핵심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네. 목표를 설정하면 예를 들어 희망 온도 25도로 설정하면 시스템은 현재 상태, 즉 실내 온도를 계속 확인해서 목표와의 차이를 스스로 수정해 나갑니다. 실내 온도가 27도면 냉방을 강하게 틀고 24도가 되면 작동을 멈추죠. 이처럼 결과를 다시 입력축으로 되돌려보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폐회로입니다. 대부분의 정밀한 자동화 시스템은 이 방식으로 작동하죠. 자, 이제 안전장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안전밸브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전밸브 대신 파열판이라는 걸 써야만 한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안전밸브는 재사용이 가능한 똑똑한 보호장치이고 파열판은 단 한 번만 작동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일회용이군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안전밸브가 압력을 조절해주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극한 상황에서는 파열판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극한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첫째,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반응 폭주처럼 압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치솟으면 스프링 방식의 안전밸브가 열리는 속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밸브가 열리기도 전에 터져버리겠네요. 네. 이때는 그냥 얇은 금속판인 파열판이 즉시 터져서 압력을 빼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둘째, 너무 독한 상황입니다. 급성 독성 물질은 아주 미세한 누출도 치명적이거든요. 안전밸브는 구조상 완벽한 밀폐가 어려울 수 있지만 파열판은 터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금속벽 그 자체. 셀 틈이 아예 없군요. 그렇죠. 셋째, 너무 끈적한 상황입니다. 이물질이 많은 유체는 안전밸브의 작동부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판은 막힐 구조 자체가 없는 단순한 판이라 훨씬 신뢰성이 높죠. 즉, 너무 빠르거나 독하거나 지저분한 상황에서는 파열판이 필수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안전밸브를 자동차의 안전벨트에, 파열판을 에어백에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평소엔 안전벨트로 충분하지만 정말 큰 충격에는 에어백이 터져야 하는 것처럼요. 오!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설비가 아니라 그 설비들을 연결하는 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수격작용과 공동현상이라는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두 현상이 있네요. 네. 먼저 수격작용, 워터해머는 이름 그대로 물이 망치가 돼서 배관을 때리는 현상입니다. 워터해머?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배관 안에서 빠르게 흐르던 물을 밸브로 갑자기 쾅 하고 막으면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압력 에너지로 바뀌면서 배관을 꽝 하고 때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는데 정말 거대한 쇠망치로 배관을 내려치는 소리가 나요. 심하면 배관이 터져버리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뭔가요? 이건 물이 배관을 갉아먹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한 현상입니다. 펌프 입구처럼 유체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곳에서는 국소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데 압력이 낮아지면 물에 끓는 점도 덩달아 낮아집니다.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네, 그래서 상온의 물인데도 마치 끓는 것처럼 수많은 미세한 기포들이 생겨나요. 이 기포들이 다시 압력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펑, 펑 하고 터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충격파가 마치 사포처럼 배관 표면을 계속 긁어내서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자, 드리로 이 모든 안전관리 체계의 정점, 공정안전보고서 PSM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떤 곳들이 이 PSM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법에서는 중대 산업사고, 그러니까 대형 화재, 폭발, 누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7개 업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원유 정제 공장, 석유화학 공장, 그리고 농약이나 비료, 화약 같은 위험물질을 직접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런 곳들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거군요. 네,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공장을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종합계획서, 즉 PSM을 정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위험물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PSM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곳들이 있네요. 예를 들면 원자력 시설이나 군사 시설 같은 곳들이요. 왜 그런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중복 규제를 피하고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 다른 법이 또 있군요.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문적인 원자력 안전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사시설 역시 군 관련 법규로 관리되죠. 또 도매 소매 시설이나 운송설비,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도 각각의 사업을 관장하는 별도의 전문 법규들이 있습니다. 즉, PSM이 없어도 이미 그보다 더 세거나 전문적인 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겁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위험하면서도 경이로운 화학공학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여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보물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딱 3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위험천만한 특수화학설비는 계측, 경보, 차단이라는 3단계 방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는 것. 시스템의 눈과 목소리, 그리고 비상 브레이크죠. 둘째, 건조 설비의 지붕을 일부러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폭발구를 설치하는 이유. 이것은 피해를 옆이 아닌 하늘로 보내기 위한 통제된 실패라는 고도의 안전설계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PSM은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이나 군사시설처럼 더 강력한 법의 관리를 받는 곳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같이 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특수화학 설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3대 계측. 온도계 말고 나머지 2가지는 무엇이었죠? 네, 바로 유체 흐름을 보는 유량계와 압력을 재는 압력계였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건조 설비의 지붕은 폭발 압력을 안전하게 내보내기 위해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했죠? 맞습니다. 가벼운 불건성 재료였죠.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지혜. 마지막 3번째입니다. PSM 제출이 면제되는 곳들 중 다른 전문 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시설 2가지만 더 떠올려 볼까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매소매 시설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설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잡한 이론의 숲을 함께 헤쳐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